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공간이 만든 공간,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유한준 지음 의류문화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목차를 먼저 살펴볼게요. 여는 글, 기후, 문화, 변종. 1장, 왜 건축물의 빈 공간을 보아야 하는가. 2장, 문명을 탄생시킨 기후변화. 3장, 농업이 만든 두 개의 세계. 4장, 두 개의 다른 문화 유전자. 5장, 도자기는 어떻게 서양의 문화를 바꾸었는가. 6장, 동양의 공간을 닮아가는 서양의 공간. 7장, 공간의 이종교배 2세대. 8장, 학문간 이종교배의 시대. 9장, 가상 신대륙의 시대. 닫는 글,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 목차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글, 기후, 문화, 변종. 건축가로서 창조적 영감은 어디에서 얻는가?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과연 영감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에디슨은 누구나 노력하면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1%의 영감이 없기 때문에 천재가 되지 못하는 거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1%의 영감은 그만큼 중요하다. 누구나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영감을 원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잘 모른다. 영감의 원천을 설명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인은 뮤즈라는 9명의 여신이 선물로 영감을 준다는 이야기를 만들었다. 건축을 공부하다 보면 고대의 알타미라 동굴부터 피라미드를 거쳐서 로마의 판데온,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 두오모와 근래에 들어서는 건축가 르코르베지에의 빌라 사보아에 이르기까지 여러 천재들의 창작물을 만나게 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시대가 주는 문제를 발견하고 새로운 시각과 생각으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각은 어떻게 시작될까? 새로운 생각은 때론 지리적 환경이 만들어내기도 한다. 지구는 둥글다. 모든 행성은 구의 형태로 되어 있다. 우주의 어느 곳에서도 중력의 법칙을 피할 수는 없다. 중력에 의해서 물질이 서로 당기면서 뭉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그란 구 모양의 향상과 행성이 만들어진다. 행성인 지구도 구 모양이다. 그런데 지구는 지구만의 특징이 있다. 지구는 축이 23.5도로 기울어진 상태로 24시간마다 제자리에서 한 번 회전하는 자전을 하고 365일마다 한 번씩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을 한다. 이 물리적인 조건 하에서 모든 문화가 시작된다. 일단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의 계절의 변화가 만들어졌다. 계절의 변화가 없었다면 인간은 시간 개념을 갖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지구는 표면의 72%가 물로 덮여 있다. 이는 우주의 다른 행성들과 비교해서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조건이다. 지구에 이렇게 물이 많은 이유로 지배적인 가설은 수십억 년 전에 얼음 형태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다는 것이다. 이 많은 양의 물은 태양에서 오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지구 전체로 고루 퍼지게 해주는데 에너지 전달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태양빛은 바닷물을 데우고 바닷물은 수증기가 되어 공기 중으로 올라가서 구름이 된다. 그런데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대기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중위도에는 편서풍이 불고 이후 각종 다양한 바람의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 바람에 의해서 수증기는 구름의 형태로 지구의 대기 곳곳을 돌다가 비나 눈이 되어 지면으로 내려오게 된다. 구름은 태양 에너지를 운반하는 택배 상자다. 이러한 에너지의 수단 속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생명이 무생물과 구분되는 차이점은 에너지의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다. 돌과 같은 무생물은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나오지 않는다.
돌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 돌은 에너지의 흐름이 없는 닫힌 시스템이다. 하지만 인간과 같은 생명체는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의 흐름상 열린 시스템이다. 태양 에너지는 식물을 키운다. 우리는 그 식물을 직접 먹기도 하고 식물을 먹고 자라난 동물을 먹고 힘을 얻는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설하는 것은 태양 에너지가 유기물 음식의 형태로 변화된 것을 소비하는 작용이다. 음식을 먹는 것은 근본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먹는 것이다. 이렇듯 모든 생명은 태양 에너지의 흐름을 이용해서 생명성을 만들어내고 유지한다. 문화는 이러한 에너지 흐름의 과정 중에서 생명이 만들어낸 2차 부산물이다. 둥그런 행성의 모양, 자전축의 기울어짐, 자전과 공전,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는 지역마다 다른 지리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지리적 배경은 각기 다른 기후를 만든다. 각기 다른 기후는 각기 다른 환경적 제약을 만든다. 이런 환경의 제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 인간 지능의 노력이 건축물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난다. 비가 와서 지붕을 만들었고 추우니까 벽으로 방을 만들고 온도를 만들었다. 건축은 기후가 주는 문제에 대한 인간의 물리적 해결책이다.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가 더워지면서 건조해졌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 힘들어졌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물가에 모여 살다 보니 인구 밀도가 높아져 주변에 있는 사냥감과 열매로는 많은 인구가 살기에 부족했다. 인간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한 시대가 가지고 있던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제약들 속에서 환경적 제약을 해결하라는 노력이 문화가 되었고 그 문화의 물리적 결정체가 바로 건축물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건축 공간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의 유전적 계보를 살펴보려고 한다. 뇌의 배신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이 가장 창의적인 순간은 빈둥거릴 때라고 한다. 이 명제는 문화 발생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준다. 엘빈 토플러는 문명의 첫 번째 혁명이 농업이라고 말한다. 농업이 문명적 혁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이 시작되면서 부가 축적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렵 채집의 시기에는 경제적 재화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냉장고가 없으니 사냥감을 나눠 먹어야 하는 원시적 사회주의였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수확한 곡식을 말리면 저장이 가능했다. 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창고 안에 부가 곡식의 형태로 축적되었고 축적한 곡식의 양 차이가 사회적 계층을 만들었다. 같은 인간 사이에서 이전에는 없던 주인과 노예라는 계층이 생겨났다. 열역할 제2법칙인 엔트로피에 의하면 모든 쓸모있는 에너지는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 우주에서 생명이 가능한 것도 최초 빅뱅의 뜨거운 폭발에서부터 점점 식어가는 우주 사이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온도차가 없으면 에너지가 없다. 에너지가 없으면 창조와 생명도 불가능하다. 과학자들은 수백억 년이 지나고 나면 우주가 전체로 같은 온도의 차가운 상태가 되고 그러면 시간도 멈출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시간은 무질서의 정도를 말하는 엔트로피가 늘어나면서 부수적인 것으로 만들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모든 창조는 온도차에 의해서 시작된다. 인간 사회 안에서 온도차이를 만든 것이 농업이다. 농업혁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계층과 부의 온도 차이를 만들어내자 인간은 새로운 창조가 가능한 문화적 에너지를 만들 수 있었다. 계급의 차이는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지만 냉정히 말해서 문명 발생을 촉발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계급 차이가 계속 존재해야 창조적인 사회가 된다는 말은 아니다. 차이에 의해서 나오는 흐름이 창조를 만드는 것이니 사회의 개념이나 부가 고착화되면 차이에 의한 흐름이 정체되고 사회는 쇠퇴한다. 따라서 공정하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사회 계급 간의 자리 배치의 변화가 많은 것이 사회 발전에 에너지를 만든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계급 간의 이동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점은 발전의 에너지가 소실되고 있다는 중대한 문제다. 인류 초기의 사회적인 계급의 형성은 문명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열심히 일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놀아도 살 수 있는 계층이 생겨나면서 누군가는 빈둥거리게 되었고 창조성이 키워졌고 문명이 발달했다. 부가 한 곳에 축적되면서 사람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자본력도 만들어졌다. 그 자본력으로 무거운 돌로 만든 큰 건축물이 세워지기도 했다. 위대한 사상가들도 그러한 가운데 탄생했다. 인간 사회의 계층이 만들어지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 기원전 500년을 전후해서 유라시아 대륙의 오래된 지역인 그리스, 인도, 중국에서 위대한 사상가들이 나타났다. 피타고라스, 플라톤, 석가모니, 노자, 공자 등이 그들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의 사람들의 생각의 특성이 지리와 기후에 의해 결정됐다는 점이다. 강수량의 조건은 농업의 품종을 결정한다. 세계의 문화 권역은 크게 벼농사 지역과 밀농사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연강수량 1000mm이다. 연강수량이 1000mm 이상이면 벼농사, 1000mm 이하면 밀농사를 짓는다. 그런데 이 두 품종은 농사법이 다르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하는 벼농사는 홍수나 가뭄의 피해를 막기 위해 물을 다스리는 치수 사업이 필요했다. 벼농사에는 저수지와 보를 만들거나 물길을 만드는 토목공사가 필요한 것이다. 반면 밀 농사를 할 때에는 개인이 씨를 뿌리며 다니면 되고 치수를 위한 대형 토목공사도 필요 없다. 노동 방식 면에서 벼농사는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하는 방식이고 밀농사는 개인적으로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벼농사 지역의 사람들은 집단 의식이 강하고 밀농사 지역은 개인주의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의 차이는 알파벳과 한자 같은 문자나 체스와 바둑 같은 게임 문화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강수량이라는 기후적 차이는 건축 디자인의 차이도 만들었다. 강수량은 땅의 단단한 정도를 결정한다. 비가 적게 오는 서양의 땅은 단단하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돌이나 벽돌 같은 무겁지만 단단한 건축재를 이용해서 벽으로 지붕을 받치는 벽 중심의 건축을 했다. 반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 동양은 장마철에 땅이 물러지기 때문에 무거운 재료로 만들면 벽은 쓰러진다. 따라서 가벼운 건축 재료인 나무를 사용하였고 자연스럽게 나무 기둥으로 지붕을 받치는 기둥 중심의 건축을 하게 되었다. 잉여 농산물은 사회 계층을 만들었고 나누어진 사회 계층은 잉여 시간을 만들었으며 잉여 시간은 문화를 만들었다. 문화는 다시 기후적 제약의 차이에 의해서 서로 다른 유전적 특징을 만들었다. 1차적으로 문명의 생각이 창조되자 서로 다른 생각은 만나고 충돌하고 융합하면서 2차적인 창조가 만들어졌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충돌하고 융합하려면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모여서 살아야 한다. 도시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준다. 도시는 문명 발전의 필요 조건이다.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는 도시가 형성되면서 생겨났다. 인구 5,000명 정도의 최초 도시 우르쿠부터 인구 100만 명의 도시 로마까지 거대한 인구가 모여있는 도시들은 생각들의 충돌과 융합을 만들어내고 창조의 터전이 되었다. 도시는 창조의 플랫폼이다. 다른 생각들의 융합이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르네상스의 도시들이다.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튀르크에게 멸망당한 후 그리스와 중동 지역의 수학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이 중세 유럽으로 대거 들어오게 되었다. 이들이 있었기에 유럽은 중세에서 벗어나 갑작스럽게 갈릴레오 같은 과학자들을 배출하게 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은 점점 더 빠른 교통수단을 만들게 되었다. 처음에는 걸어 다니다가 점차 말과 같은 동물의 에너지를 이용하면서 이동 속도가 빨라졌다. 말을 이용해서 몽골 제국은 유럽까지 세력을 뻗칠 수 있었다.
이후 좀 더 복잡한 기계인 범선을 만들어서 바람이라는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유럽의 상인들은 범선을 이용해서 바닷길을 통해 동아시아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쯤 되자 서로 다른 기후대에서 각자 발달해 오던 다른 문화가 만나게 되었다. 교통수단의 발달이 공간의 압축을 만든 것이다. 공간이 압축되자 다른 문화 간의 융합이 일어나게 되었고, 새로운 문화 변종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자의 지역에서 원시적 집단이 형성됐고 평화롭게 살았지만, 말이라는 교통수단이 나오면서 공간이 압축되고 국가가 형성되었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다. 교통수단 발달에 의한 공간의 압축은 전쟁 같은 물리적인 충돌을 유발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가질 경우 소통을 통한 문화의 융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유전공학적 관점으로 비유해 본다면 다른 문화 간의 교류와 융합은 다른 품종의 교배로 볼 수 있다. 자연에서 각각의 생명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하고 이종 간 교배를 통해서 선택된 우성 유전자를 후대에 남긴다. 이러한 우성 유전자를 가진 혼합종을 만들기 위해 자연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을 만들었고, 서로 다른 성이 만나 매 세대마다 다른 유전자 조합을 만들도록 했다. 문화도 마찬가지다. 다른 지역에서 발전한 문화는 이종교배를 통해서 2차적인 창조를 만들고, 그렇게 다음 세대의 문화가 탄생한다. 이렇듯 문화의 진화 과정은 생명체의 진화 과정과 동일하다. 그래서 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문화를 유전자적으로 이해하고 문화 유전자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 책에서는 도킨스가 사용한 문화 유전자와 똑같은 의미로 문화 유전자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문화를 하나의 유전자 정보로 보고 문화 간의 융합을 유전자의 교배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의 교류와 융합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될까? 문화적 교류는 보통 물건에서 시작한다. 사람이나 집단이 이동해서 교류하는 것은 어렵다. 언어의 장벽도 있고 외모가 다른 것도 융합을 어렵게 만든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이민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만 보아도 사람끼리 직접 섞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대신 멀리 떨어진 문화끼리는 작은 부피와 무게가 가벼운 물건의 교환으로 소통이 시작된다. 동서양의 교류는 초기에 낙타를 타고 다니는 중동 상인들에 의해서 비단과 향신료를 교류하면서 시작되었고, 시간이 흘러 범선 같은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무거운 도자기까지 교류하기 시작했다. 차와 도자기가 유럽에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유럽 내에 중국 스타일을 따라하는 시누아질이라는 유행이 만들어졌다. 산업혁명 이후에 다양한 물건이 만들어지게 되고 박람회라는 행사가 개최되었다. 박람회장으로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이국적이고 매력적인 요소가 필요했다. 이들은 먼 나라의 건축물을 파빌리온이라는 형식의 가건물로 지어서 소개하기 시작했다. 엑스포를 통해서 비로소 사람의 몸보다 큰 건물 스케일의 교류가 시작한 것이다. 차이와 융합에 이어서 새로운 창조를 만드는 요소는 기술이다. 앞서 말한 융합 역시 교통기술 발전이 만들어낸 것이다. 교통수단이 발달할수록 문화의 2차적 변종의 탄생은 가속화되고, 여기에 새로운 기술혁명까지 더해지면 문화의 파생과 결합의 방향에 큰 흐름이 생겨난다. 새로운 기술혁명은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다. 건축에서는 엘리베이터나 철근 콘크리트 같은 기술이 새로운 문화적 변종을 만들어냈다. 스위스 건축가 르코르비지에, 독일 건축가 루이비 미스 반 데로에 같은 근대 건축의 거장은 이러한 기술을 적극 도입했기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새 시대를 열 수 있었다. 근대에 나타난 새로운 기계 문명 기술과 변화된 세상을 산업혁명이라고 말하고, 그 기계 문명이 만든 이전과는 다른 문화적 특징을 모더니즘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모더니즘이란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 전반에 걸친 새로운 변혁을 말한다. 하지만
미스반 데어 로에나르, 코르비지에 같은 건축가들의 새로움을 단순히 기술의 결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들의 건축에는 보이지 않게 동서양의 문화가 섞인 변종 문화 유전자가 숨겨져 있다. 이 책에서는 그런 숨겨진 면들을 탐구해 보려 한다. 위대한 이론은 다양한 현상들을 단순하게 설명한다.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이 위대한 이유는 야구공의 움직임부터 복잡한 행성 간의 움직임까지 한 가지 공식으로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화에서 새로운 생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문화는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생명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구공 같은 무생물은 뉴턴의 공식과 마찰력을 계산할 수만 있으면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 당구공 자체는 에너지의 흐름이 없는 닫힌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산이 비교적 쉽다. 당구공의 움직임은 당구공과 당구대 사이의 에너지만 계산하면 된다. 하지만 생명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열린 시스템이다.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변수 요인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은 예측하거나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해성의 궤도를 예측하는 것보다 사람이 다음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할지 예측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생물을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듯이 생물이 만드는 문화나 창조도 그러하다. 우주의 불변의 법칙 중 하나는 만물의 무질서는 증거한다는 엔트로피 법칙이다. 방을 따로 청소하지 않으면 쓰레기통이 된다. 오직 청소하고 정리정돈의 힘과 에너지를 썼을 때에만 분위기 있는 방을 만들 수 있다. 문화도 그러하다. 문화는 방대한 에너지의 흐름 과정 중에 잠깐 동안만 만들어지는 질서라는 저 엔트로피의 상태이다. 따라서 잠깐만 에너지의 흐름이 깨져도 문화는 서서히 소멸한다. 마야나 잉카 문명은 한때 거대한 국가를 만들고 문명을 꽃피웠지만 식량이나 물 같은 에너지 흐름이 사라지자 사라져 버렸다. 서울도 농촌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중동에서 가져오는 석유, 팔당댐의 물, 발전소에서 만들어 송전해주는 전기라는 외부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일주일도 안 돼 폐허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건축물은 그만큼 만드는데 힘들고 유지하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요구된다. 인류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모아서 건축물과 도시를 만든다. 건축물과 비교해서 공예품은 전파가 쉽고 텍스트는 공예품보다 전달과 유지가 더 쉽다. 텍스트에 담긴 사상은 번역만 되면 여러 문화권으로 퍼져나간다. 건축, 공예품, 텍스트는 문화의 유전자 코드다. 이 문화 전달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 발전시킨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생각의 씨줄과 날줄이 오랫동안 엮여서 만들어내는 문화의 카펫에 그려진 생각의 무늬를 보여주려는 시도다. 전작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와 어디서 살 것인가는 각각 15장과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책들에서 각 장들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글의 모음이었다. 이 두 권의 책에 담긴 27개의 챕터는 27층 건물의 27개 평면도와 같다. 1층에는 백화점이, 5층에는 학원이, 9층에는 헬스클럽이, 20층에는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 27층 복합 건물의 서로 다른 평면도다. 각각의 층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반면 이 책은 건물을 세로로 길게 자른 단면도라 할 수 있다. 시간이라는 투명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 층을 통과하면서 1층과 27층 그리고 옥상까지 올라가 보는 책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 보면 앞서 나온 책에서 보았던 방들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앞선 책을 읽으신 분들은 중복된 이야기를 찾게 될 것이다. 하지만 책의 흐름상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참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앞뒤에 연결된 이야기와 관계를 살피면서 함께 봐주시면 좋겠다. 이 책에는 모더니즘, 현대 건축의 흐름 등 지금은 절판됐지만 초기에 냈던 책들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건축적 관점에서 생각이나 문화가 어떻게 변하고 진화했는가를 이야기하려면 건너뛸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카피라이트 해결한 사진을 찾아주시느라 1년간 애써주신 김경민 편집장님, 책 디자인을 해주신 옥영현 실장님, 근대 건축 도면을 그려준 김지연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우리가 인간을 설명할 때 혈관의 네트워크로 인체를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장, 소장, 대장 같은 기관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도 하며 어떤 이는 기의 흐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인체는 우주처럼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각으로는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 문화와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이 책에서 문화와 생각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공간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찔러보며 탐구할 것이다. 그런데 그 설명이 물리학 공식처럼 깔끔하고 단순 명확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리에 비유하자면 튼튼한 직선의 한남대교가 아닌 개울의 여기저기 다른 모양과 크기의 돌이 던져진 징검다리에 더 가깝다. 그래서 때로는 무리하게 뛰어야 다음 돌로 건널 수도 있다. 어설픈 시도지만 독자들이 나와 함께 이 생각의 징검다리를 흥미롭게 건너보길 희망한다. 2020년 꽃피는 봄의 유한춘. 여기까지가 서문이고요.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